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룻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5절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아들들을 도왔으면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우리를 가로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얼굴에 너는 그가 있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팔꿈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같이 봉독합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영화 얘기를 가지고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쯤에 상영돼서 사람들에게 소소한 즐거움을 주었던 영화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라노 연애 조작단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국 영화인데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신 분 있을까요? 아마 스크린인데 이겁니다. 이 영화인데요. 스크린 보시고 이렇게 포스터 보니까 기억이 나죠? 여기 이런 영화입니다. 김현석 감독이 연출하고 엄태웅, 또 이민정, 박신혜, 최다니엘, 박철민 이런 사람들이 주연으로 등장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배우들이 많이 등장한 그런 영화입니다. 비슷한 제목의 이름으로 몇 년 전에 TVN이라고 하는 그 종편에서도 연애 조작단 시라노, 이게 앞뒤만 바뀌었어요. 연애 조작단 시라노라는 제목의 작품들이 또 이렇게 방영이 된 적도 있습니다. 기본 컨셉은 둘 다 유사한 그런 컨셉입니다. 이 기본 컨셉 안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시라노라는 이름입니다. 시라노 연애 조작단 시라노입니다. 시라노가 누구냐면요, 실제로 17세기에 살았던 프랑스 작가입니다. 원래 이름이 시라노 드 베르즈라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네, 이 사람이 초상화라고 합니다. 이게 그 사람이 초상화입니다. 실제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실제로 글을 쓰고 작품을 낸 그런 작가입니다. 특별히 이 사람의 작품 중에서 공상과학 소설로 선구적인 작품이라 평가되는 것들도 있는데 뭐 달나라 여행기, 해나라 여행기 뭐 그런 작품들을 기록했다고 해요. 저도 못 읽어봤습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코가 좀 약간 컸다고 해요. 그림에서 보되 코가 좀 약간 좀 커 보이는 게 보이시나요?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여기 약간 이렇게 매부리 코다 이거 약간 뾰족한 이렇게 좀 커 보이죠? 이런 모습이었다고 해요. 실제로 코의 모습이. 그래서 바로 이 실존 인물인 시라노 드 베르즈라크를 주인공으로 해서 극작가 에드몽 로스트랑이라고 한 사람이, 에드몽 로스탕이라는 사람이 1897년에 시곡을 하나 만들고 그것이 그의 공연이 됐는데, 그 시곡, 그 연극 공연의 제목의 이름이 뭐냐면 그 이름을 그대로 따서 시라노 드 베르즈라크입니다. 이게 이제 공연 이름이기도 하고 시곡 제목이기도 해요. 저 사람이 워낙 좀 독특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따서 이렇게 연극의 공연의 이름을 지었고 시곡의 이름도 지었습니다. 이 시라노 드 베르즈라크 하는 그 공연 작품 시곡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시라노라고 하는 사람은 그 공연 작품에서요, 재기 넘치게 글을 잘 쓰는 시인이자 또 검객이기도 합니다. 프랑스인의 검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코에 대해서 항상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기서도 그렇지만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면 그 공연 작품에 대한 것이 나올 텐데, 네,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 시라노가 짝사랑하는 여인이 하나 있는데 그 여인이 록산이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이 연극 공연할 때 이런 복장으로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록산이라는 여인을 짝사랑하고 있는데 자신이 코가 크다고 하는 외모 컴플렉스에 시달리다 보니까 차마 사랑한다고 고백은 하지 못하고 그냥 속으로만 끙끙 앓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이 있던 그 부대에, 이 사람이 검객인 그 부대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부대에 크리스탕이라고 하는 청년이 전입을 해옵니다. 근데 이 크리스탕 청년도 록산이라는 여자를 보면서 반해서 사랑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여자한테 가가지고 이제 사랑합니다 고백을 딱 하는데 퇴짜를 맞는 거예요. 왜? 너무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말주변 글주변이 없어가지고 나 너같이 이렇게 말주변 글주변 사람이랑 안 사겨 라고 퇴짜를 딱 맞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 이 시라노가 긍휼히 여기고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대신 편지 써줄 테니까 그 편지 네가 쓴 걸로 해서 전달해 주는 걸 통해서 좀 사람 좀 잘 갖고 봐 라고 해서 두 사람이 잘 이어지도록 엮어지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상당히 낭만적인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신도 사랑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편지를 써줘서 그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애써주는 그런 모티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티프를 가진 한국 영화 중에 또 유명한 영화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요? 저는 기억나는 가장 대표 영화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그 손예진과 조승우가 주연을 했던 클래식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도 보면은 그 조승우가 극 중에서는 준하라는 이름을 아는데 이 준하가 주희, 손예진이 역할하는 주희라는 역할인데 그 여인은 짝사랑하고 있긴 하지만 자신의 같은 반 친구인 태수, 이기우라는 사람이 이제 그 역할을 맡았어요. 그 사람이 먼저 좋아한다고 친한 친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마 나도 좋아하는 얘기를 못하고 그럼 내가 도와줄게. 너 글 잘 쓰니까 글 좀 써줘 해가지고 대신 막 편지를 써줍니다. 그러니까 조승우가 손예진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편지를 써주는데 그 편지가 이기우라고 하는 극 중에 태수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주하라는 사람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주희라는 사람이 전달되는 거예요. 딱 시라노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차용해서 적용한 그런 한국 영화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이제 말씀드린 영화가 시라노 그 연애 조작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시라노 연애 조작단도 여기서 컨셉을 따온 그런 영화입니다. 연애를 잘 못하는 청춘 남녀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벤트를 만들고 사건을 만들고 음으로 양으로 도와줘서 잘 엮어지도록 하는 연애 조작단이 있는데 그 조작단 이름이 시라노 연애 조작단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를 위해 도와주는 대행업소가 시라노 연애 조작단입니다. 결국 영화에서는 이 시라노 연애 조작단의 도움으로 극 중에 이제 최다니엘과 이민정이 잘 연결되고 또 이들을 도왔던 시라노 연애 조작단에 소속게 되어져 있었던 엄태웅과 박신혜도 잘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으로 결말이 돼서 비교적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물론 설정은 엄태웅이 사실은 그 이민정을 좋아하는 거였는데 실제 좋아하는 못하고 다른 사람이 잘 돼도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맡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약간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딴 사람하고 잘 되는 그런 컨셉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여기 연애 다 해보셨죠? 못 해본 사람 있나요? 없을 것 같아, 제가 볼 때. 네, 아직 그 시집 안 가신 분도 계시지만 연애 다 해보셨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연애는 때때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당사자의 마음, 그 순수한 마음과 마음이 합해져야 되고 그래서 관계가 형성되어야 되지만 가끔씩은 이를 위해 누군가의 도움이 요구되고 그 도움이 있어야지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 누군가를 이어주고 소개시켜주는 개념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예전 같은 경우는 중매 이런 거, 소개팅, 미팅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하고 시라노 연애 조작단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뭐 중매 연애 소개팅은 뭐냐면 모르는 사람을 서로 만나게 해주는 데 의미가 있는 거라면 시라노 연애 조작단은 뭐냐면 서로 알고 있는데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쑥스러워서 진도를 못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 진도를 나갈 수 있게 도와줘서 잘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연애 조작단이 하는 일이다라는 거죠. 이미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어서 어떤 사건이나 계기를 만들어서 사랑의 과정을 이끄는 도움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중매 소개팅 미팅과 연애 조작단은 또 좀 다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애 조작단이라는 말처럼 인위적으로 뭔가 상황을 연출해서 잘 되도록 도움을 주는 겁니다. 상당히 긴 시간에 걸쳐서 연애 조작단, 시라노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 얘기를 했겠어요? 오늘 본문이 딱 그 얘기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연관이 지어지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롯과 보아스, 이 롯과 보아스의 연애를 위해서 조언해주고 사건을 기획한 이 나오미가 제가 딱 보기에는 마치 시라노 연애 조작단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런 관심이나 관계도 없는 사람을 이렇게 연결해 준 것이 아니라 둘 다 사실은 제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는 별로 이렇게 연애에 대한 얘기를 안 했는데 사실은 은연중에 그간에 이미 그 감정도 있었겠죠. 둘 다 뭐 상대방에 대한 호감과 마음을 가지고 있긴 했지만
그것을 차마 표현하지는 못하고 계기를 마련하지 못하는 그런 당사자들 위해서 어떤 역사, 썸씽이 좀 일어나도록 이벤트를 꾸미거나 이를 계획하는 역할입니다. 그 역할을 오늘 본문에서 누가 하죠? 나오미가 합니다. 시어머니가 연애 조작단이 되어서 그 며느리를 다른 집으로 보내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본문의 내용을 좀 들어보면서 이 얘기를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요, 룻이 어떻게 보아스를 만나게 됐고 그 과정에서 보아스가 어떻게 룻에게 친절과 호의를 베풀고 헤세드를 베풀었는지를 잘 살펴보았습니다. 기억하시죠? 기억하시라 믿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과는 좀 더 차별되게 룻에게만 해당되는 좀 특별한 것을 보아스가 베푼 것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배려였고 일종의 환대였습니다. 그리고 룻은 그 되어진 모든 일들을 아주 소상하게 자신의 시어머니인 나오미한테 쪼르르 달려가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자세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그것에 대해서 잘 알아듣고서 그 보아스는 말이야, 우리 기업의 물을 자 중에 하나야 라고 얘기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나눴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일이 있은 후에 룻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보아스의 밭에서 추수기간에 이삭을 줍게 되었을 겁니다. 또 실제로 주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말이 이삭 줍기지,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이삭 줍기가 아니에요. 본인 따로 추수하는 것과 별다를 바 없이 그렇게 많이 걷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많이 가져갑니다. 보아스의 밭에서 특혜를 얻어 보리를 수확하는 것과 진배 없는 그런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룻기 2장 23절, 사실은 지난 시간에 읽었고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룻기 2장 23절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꽤 시간이 흐른 거죠. 보리 추수 끝나고 밀 추수 끝날 때까지 거주하면서 계속 그렇게 그 밭에 가서 이삭 줍기를 진행해 왔다라는 거예요. 저는 근데 이거 보면서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참 보아스가 큰 은혜를 베푼 건 맞는데 룻이 은혜를 받고서 열심히 한 건 맞는데 좀 어떤 의미에서 약간 좀 뻔뻔하기도 하다. 어떻게 계속 이렇게 조금 내고 왕생에 주워올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사실 들기도 해요. 어쨌든 그렇게 시간이 필요해요. 왜냐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룻과 보아스가 좀 이렇게 서로 간에 호감을 가진 기간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는 그것이 그냥 생략되어 있긴 하지만 이게 상당 기간 되는, 최소한 한 달 되는 기간이었을 텐데 그 기간 동안 매일마다 룻은 보아스에 가서 이삭을 주었고 그 모습을 보아스는 보면서 둘 사이의 관계가 조금씩 형성되어 갔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다라는 말은 없지만 우리 충분히 그것을 추론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좀 문제가 좀 발생합니다. 보세요. 이렇게 보리나 밀추수 밭에서 이삭을 줍는 일은 말 그대로 언제만 할 수 있는 거죠? 추수할 때만 하는 거예요. 추수할 때만. 그러니까 추수가 끝나면은 가서 이삭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다 주었기 때문에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추수의 시기가 지나면 더 이상 줄 이삭이 없게 되고, 그러면 룻과 나오미는 또다시 뭐 먹고 살아야 되나 끼니 걱정을 해야 될 상황에 다다를지도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지난 시간에 룻이 주었던 게 그냥 하루 먹을 만큼만 준 게 아니라 한 번 주었던 게 한 에바만큼 주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에바가 얼마큼이나 그랬죠? 5일 정도는 먹을 수 있는 식량이다 그랬죠. 둘이서 5일 정도 먹을, 한 사람이 10일, 둘이서 5일 먹을 식량이라. 그러니까 그 5일씩 먹은 것을 매일같이 하면은 얼마나 많이 모였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사실 다 모았어도 제가 볼 때 좋게 한 반년 이상은 따지고 잘 아껴 먹으면은 뭐 한 1년 정도 먹을 수 있는 식량을 모아 드릴 수도 있는 분량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엄청나게 어쨌든 룻은 많은 양의 보리를 주워왔을 것입니다. 또 밀도 주워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 기간이 한 두어 달쯤 진행된다고 보니까 상당히 많은 양이 있었겠고요. 또 그렇게 많은 양을 수확하는 동안에, 즉 줍는 동안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룻과 보아스는 나름대로의 감정적인 부분들의 선들이 보이지 않게 이렇게 오고 갔을 수 있습니다. 기록은 되어 있지 않아요. 나중에 보면 근데 알 수는 있겠죠. 그런데
잠시가 아까도 언급했듯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볼이나 밀을 많이 가져오는 것도 사실 몇 번이지 매번 갈 때마다 그렇게 한 에바씩 가지고 올 수 있을까요? 양심이 있지. 내가 추수하는 것도 아닌데 일꾼 쓰는 것도 아닌데 돈 주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가서 이렇게 매번 이렇게 5일씩씩 막 걷어서 이거가 제가 볼 때는 미안해서라도 못할 것 같아. 몇 번은 그렇게 하겠지만 나중에는 그냥 가서 그냥 도와만 드릴게 하고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냥 오늘 하루 먹을 것만 가져올 수 있는 거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말은 뭐겠어요? 비록 보아스의 허락하에 원하는 만큼 특혜를 얻으면서 가지고 올 수 있었을지는 몰라도 사실 그런 행위들이 스스로도 미안하고 또 주변에 있는 일하는 일꾼들 있잖아요. 추수하는 남자들 일꾼들 있고 그 옆에 이렇게 묶어주는 여자들 일꾼들도 있는데 그 사람 보기도 얼마나 미안하고 또 그들이 또 미움을 살 만한 행동이기도 하겠어. 쟤는 뭔데 와서 이렇게 많이 주워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누구는 뭐 저기 금수저고 나는 흑수저야? 뭐 이런 생각 가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게다가 윤리적으로 봐도 이렇게 썩 올바른 것 같지는 않아요. 남에서 계속 이렇게 모으는 게. 때문에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최소한 나오면은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구약시대에 아무래도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과부 둘이서 먹고 살 수 있는 일들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추수해서 이제 죽는 거가 끝난다고 한다면 뭘 해서 먹고 살 수 있겠어요? 별로 없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이웃들과의 왕래가 잦아들고 점점 이제 친근하고 이렇게 관계가 생기면서 인간관계 형성되면서 나름대로 생계를 위한 방안들이 마련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삭바느질을 하거나 또 이웃에 도와주는 일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음식을 얻거나 조금 이렇게 돈을 벌 수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 항상 있는 일이 아니고 쉽지 않은 일임에 분명합니다. 가장으로 불릴만한 사람이 없는, 즉 나오미 입장에서 엘리멜렉이 없는 거고 또 루시의 입장에서는 기련이나 말론같이 즉 자기 남편이나 삼촌이 없는 이제 그런 입장에서 또 딱히 뭔가 물려받은 것도 없는, 재산도 없는, 기업으로 물려받은 것도 없는 그 입장에서 여인 둘이 생활한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거예요. 지금 시대에 비교적 여인들에게 많이 열려있는 이 시대에도 모녀가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 당시는 얼마나 어렵겠어요.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을 간파하고 있었던 나오미가 뭔가 특단의 조치가 우리 집에도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나오미가 상당히 지혜로운 여자고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그런 여인이에요. 괜한 여인이 아니에요. 자신도 자신이지만 이 젊은 며느리 룻은 도대체 어떻게 할 건가? 이 걱정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 몇 시간 전에 살펴본 것처럼 나오미가 정말로 룻을 사랑하고 아껴주는 마음이 가득하다는 걸 우리가 확인하고 발견해 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오는 나오미의 생각이 1절 이하에서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1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1절 보시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이렇게 불러요. 내가 너를 위해서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네가 안식할 곳을 찾도록 내가 좀 도와주고 뭘 마련해 둬야 되지 않겠느냐. 너 젊은 나이인데 그냥 이렇게 나처럼 거의 거렁뱅이처럼 이렇게 생활하다가 죽을 수 없잖아. 너도 너 나름대로 살면 살아야 되잖아. 안식처가 있어야 되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너 재혼할 것, 또 다른 남자를 만나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내가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제안하면서, 사실 제안이 아니라 선포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내가 만들어 주겠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임시 방편으로 살아가는 것을 넘어서서 보다 근본적인 삶의 방편, 이게 뭐겠습니까? 룻의 입장에서는 새롭게 결혼할 상대를 만나서 안정적인 정착지를 찾는 것, 그거라는 거예요. 요즘 같아서는 뭐 여인 혼자 있어도 충분히 살아가는 지장이 없지만 그 당시 시대는 그게 그렇지 않지 않아요. 지금도 수천 년 전 시대인데 쉽지 않은 시대 가운데 있잖아요. 또 매년 추수 때만 좀 빠지 기다렸다가 추수 때만 되면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이삭 주고 이거 계속 반복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뭐 어쩌다가 지금 매년 그때만 기다렸다가 그거 말이 쉽지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보다 근본이 되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재혼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거라는 거죠. 나오미가 룻에게 말한 것은 바로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아마 나오미는 그런데 이 문제를 두고 상당히 오랜 기간 생각을 한 듯해요. 본문에 이어오는 그 배경을 봤을 때
2장 끝나고 3장 첫 번째에서 갑자기 불쑥 던진 것 같지만은 아까 2장 마지막 절에서 보리추수 밀추수 때까지 계속 이삭을 주었다는 말은 그만큼 한두 달 정도 기간 동안의 시간이 있었고, 그 기간 동안 룻이 이삭을 주워오면서 그걸 보는 나오미는 어떻게 이것을 좀 더 근본적으로 해결할까를 충분히 고민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한 끝에 나오미가 결론을 내리고 하나의 방안을 마련하는 겁니다. 어떤 방안이죠? 너의 삶을 찾아라 라는 거예요. 결혼해서 재혼해서 네 삶을 찾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미 나오미가 예전에도 모압을 떠날 때부터 자신의 며느리들에게 이미 얘기했던 바이기도 해요. 기억하시죠? 나오미는 모압에서부터 룻을 비롯한 또 다른 며느리인 오르바에게도 너희의 삶을 찾아라 라고 이미 몇 차례 걸쳐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권고에 따라서 오르바는 떠나갔고, 룻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유다 땅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룻만 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 유다 땅으로 돌아온 마당에 나오미는 다시 한번 룻에게 그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제안은 예전처럼 너의 삶 살아, 너의 삶 살아라고 이렇게 막연하게 그냥 떠나가라고 이렇게 막연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요번에 얘기할 때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거절할 수 없게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룻이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게 방책을 하나하나 일러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밀하고 구체적인 계획까지 직접 수립해서 룻에게 권고합니다. 이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을까요? 좀 신기합니다. 제가 봐도. 그런데 그 내용이 뭐예요? 2절부터 4절 내용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라라고 아주 자세하게 일러주는 거예요. 행동 방책 하나하나까지 다 얘기해 줍니다. 어떻게 하면 룻이 안정적으로 재혼할 수 있을지, 보아스와의 만남을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을지, 그리고 결혼에 이르는 과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를, 그 계기를 만들지를 자세하게 이야기해주고 언급해줍니다. 오랜 기간 고민한 끝에 나온 결론이 이거라는 거예요. 2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2절부터 4절은 이렇게 돼 있죠.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 중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3절,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4절,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정말 자세하게 얘기해 주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참. 그래도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하여간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이에요. 근데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읽어봐서 알겠지만 이쯤 되면 아까 위에서 언급한 시라노 연애 조작단에서 실제로 사건이 일어나기 위해서 조작했던 것보다 훨씬 더 치밀하게 잘 이렇게 조작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볼 때 시라노 연애 조작단의 원조가 나오미예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어떻게 보면 그 이상입니다. 그 자리에 들어가서 어떻게 할 것까지 다 세밀하게 얘기해 주잖아요. 이걸 그 사실을 영화로 그리면은 뭔가 그려지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말은 못하겠지만 그런 내용이에요. 자, 먼저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먼저 이제 2절, 3절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나오미는 룻이 특별히 거절하지 못하도록 이 방책이 왜 유용하고 합당한지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룻이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아주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지시합니다. 그 방책이 뭐겠습니까? 보시야겠지만 2절 보세요.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좀 보았으니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뭐라 얘기죠? 친족이 아니냐. 친족이 아니냐.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친족인데 기업 물을 자다. 고엘이다 라는 거예요. 그거 지난번에도 언급했던 적이 있었죠. 언제? 2장 20절에서 이미 한번 언급했었죠. 보아스 얘기가 딱 나오니까 나오미가 그 보아스 그 사람 우리 친족인데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야 라고 언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장 20절 기록되어 있죠.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을 그치지 아니하로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라고 이미 2장에서 떡밥을 던져놨어요. 그리고 시간이 한두 달 흐른 다음에 그 떡밥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물건을 낚기 위해서 작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업의 물을 자, 내가 지금 한번 얘기했지? 그 사람 기업 물을 자야, 친족이야, 보아스 친족이야 라고 하면서 그 사람과 좀 작업을 잘 해보자 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시 딱 들으니까 그냥 외간 남자 딱 하면 모르는데 친족이고 기업 물을 자야. 그런데 내가 이 사람 계속 은혜를 입고 있어. 근데 루시 보기에도 마음에 보기에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태까지 행실을 보니까 다른 베풀게 좋아하고 하나님 잘 경외하고 여러 사람 존경받고 누구에게나 친절히 대하고 함부로 대하는 모습들이 너무 좋은 모습들이 그 인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차마 내가 나설 수는 없어. 그 상황에서 나오미가 먼저 다리를 놔주는 거예요. 나오미 연애 조작단을 가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보아스가 룻의 남편이 될 수 있는 합당하고 타당한 근거를 제시한 후에 나오미는 이어지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 구체적인 방안을 밝힙니다. 그게 이제 보면 알겠지만 2장 하반절, 2절 하반절, 3절, 4절 그 내용이에요. 추수 때가 돼서 이제 실제로 와서 이제 떠는 거 할 텐데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몰래 숨어 있다가 보이지 말고 있다가 다 축제 끝나고 이제 잠들 때쯤 돼가지고 몰래 들어가서 그 사람이 자고 있으면은 술 먹고 어디 자고 있으면은 발치에 들어가서 너도 옆에 살짝 누워. 그럼 이제 놀라서 깰 거 아니야? 그럼 물어볼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대답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되는 거야 이렇게. 자, 근데 이쯤에서 우리는 먼저 염두에 둬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보아스가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보아스더러 너 기업 물을 자니까 무조건 그 역할을 수행해 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보아스만이 아니라 보아스도 그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있어요. 또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보아스는 순서로 맡았을 때 1순위가 아니에요. 순서가 좀 밀려 있어. 그러니까 보아스한테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없는 거예요. 순서가 있는데 그 순서를 따지면 너 딴 데가 있는 거지. 이렇게 오해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나설 수도 없는 거예요. 때문에 나오미는 상당한 기간을 보아스와 룻의 관계가 어떤가를 유심히 지켜봤을 거예요. 추수 때 가서 이삭 주원을 보면서 또 별일 없었니? 보아스가 너한테 뭐 특별한 말 한 거 없니? 너는 뭐 이렇게 특별히 느껴지는 거 없니? 뭐 이런 거 물어보면서 상황을 이렇게 머릿속에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해가면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을 겁니다. 즉 보아스가 룻에게 특혜를 베푼 것이 분명히 헤세드에 근거한 그리고 유대 율법에 근거한 조항임은 틀림없지만 그런 과정들 보면서 이게 단지 헤세드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율법에 있기 때문에 룻에게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뭔가 플러스 알파가 있구나 라는 것을 나오미도 알았을 거예요. 어떻게 룻에게만 그렇게 특혜를 오랜 시간 베풀 수 있겠어요? 뭔가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거지. 그쵸? 경험해 보신 분들 좀 대답을 해보세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는 보아스가 인지했을지도 안 했을지도 모르지만 룻을 향한 특별한 마음이 있었으면 틀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서로 가지고 있었을 수는 있는데 이걸 직접 당사자가 나서기는 무척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보아스가 직접 나서기도 어려워요. 왜? 일단 자기가 서열상 기업 물을 자가 되는데 첫 번째는 아니야. 후순위로 밀려져 있어.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하겠다고 나서는 것도 예의에 어긋나고 말이 안 되는 거야. 또 나는 상당한 나이가 든 사람이에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나이가 많은데 괜히 젊은이한테 관심을 보이면 뭐 이렇게 늙어가지고 노망 들었네 왜 저래? 뭐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 들을 수 있어요. 또 경제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 결혼이라는 게 가문과 가문의 결합인 것인데 그 여자가 결혼 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뭔가 가지고 오는 것이 그 당시에 습관이고 관습인데 룻은 가진 게 없잖아.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그냥 이렇게 결혼을 딱 해서 여자만 데려온다라는 것들이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경제로 봤을 때 바람직한 그런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봤었을 때 또 결혼이라는 것이 사회적인 지위와 명성을 유지하거나 발전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룻 데려와서 내가 플러스 알파 되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명분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보아스도 그냥 머뭇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룻의 입장은 어떻겠어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룻의 입장에서도 그녀 역시 보아스가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고 그로 인해 특혜를 베푼다는 것 좀 분명히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룻이 먼저 보아스에게 다가가서 추파를 던지고
뭐 살살 꼬셔처럼 이렇게 꼬시고 이게 가능하겠어요? 이거 괜히 잘못하려고 했다가 옆에 있는 일꾼들 보거나 다른 데를 보면은 그거 잘못해가지고 돌팔매져가지고 이렇게 돌 맞을 만한 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은혜 베풀어 감사합니다라고 그냥 감사하고 마음이 있더라도 그냥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게다가 보아스가 나에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확실히 모르잖아요. 말을 안 하니까. 그냥 서로 모르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간의 감정에 공감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그것을 밖으로 표출해서 뭔가 일을 진행시키기엔 두 사람 모두에게 있어서 부족한 뭔가가 있는 거예요. 여의치가 않은 거예요.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미루어 짐작하고 있던 나오미가 내가 나설 때가 됐다. 내가 연애를 좀 성사시켜 봐야 되겠다. 라는 사명감을 갖고 일을 착수하기 시작합니다. 둘이 아주 자연스럽게 그러나 친밀한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면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율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도록 방책을 제시합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보아스가 가지고 있는 기업 물을 자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둘이 자연스럽게 만나서 상호 간의 감정을 교감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둘이 만날 수 있도록 방책이 마련되고 만난다고 칩시다. 그리고 그 만날 방법을 우리가 2절, 3절, 4절 통해서 아까 읽어봤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보아스 입장일 수도 있고 룻의 입장일 수도 있는데 룻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내가 룻인데 시어머니가 나더러 너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타작만에 가서 몰래 숨어 들어가 있다가 안 보인 척하고 있다가 밤 돼가지고 술 먹고 가가지고 좀 약간 뻗어 있었을 때 몰래 발치에 들어가서 이렇게 같이 입을 떼고 발치에 누워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거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어려운 일인 거잖아요. 룻의 입장에서는 목숨이 걸린 일인 거예요. 조금만 잘못되면은 큰 사고 난 일인 거예요. 누군가에게 잘못 오해를 사면 자신이 완전 나쁜 여자로 낙인 찍히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룻은 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5절 보세요. 철저하게 나오미에게 순종을 하는데 5절 이렇게 얘기하죠. 룻이 시어머니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여기 있죠. I will do whatever you say. 네가 말하는 건 모든 것, 뭘 말하든가 나는 그걸 그대로 다 행할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머니가 말씀대로 다 행합니다. 그냥 네 알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말한 거 하나도 빼놓지 그대로 조목조목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선언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완전한 신뢰를 어머니에게 보이는 거죠. 다 행합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게요. 나오미와 룻의 관계가 그냥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 정도가 아니라 정말 철저한 신뢰의 관계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도 이런 일을 제안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행할 수도 없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완벽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3절 보면 뭐라고 합니까? 3절 보면은 나오미는 룻에게 지시를 하죠. 이렇게 그러니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뭐 하라고요?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으로 내려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뭐겠어요?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 입고 이제 그 사람을 만나러 가야 되니까 나름대로 좀 가꿔서 가라 라는 게 1차적인 의미겠죠. 그런데 여기 또 숨겨진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어요. 이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 입고 내려간다라는 표현이 여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구약성경 한 군데에서 또 중요하게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이 어디냐면요. 사무엘하 12장 20절에 보면 또 이 구절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12장 20절. 이게 뭐냐면은 다윗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자기 아들이 죽은 후에 그 아들 애곡하면서 나오는 행동인데 그때 이 행동이 똑같이 나와요. 보세요.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씻고 기름 바르고 의복 갈아입고 똑같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똑같죠? 씻고 기름 바르고 의복 갈아입고 이 구절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나오미가 룻에게 시킨 것과 똑같은 구절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다윗이 자기 죽은 아들에 대해서
충분한 애도의 기간을 끝마치고 이게 나는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거에 대한 것을 끝내고 이제 다른 삶을 살겠다라고 하면서 음식을 먹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나가는 그 상징적인 그 행위의 모습이 이 모습인 거예요. 씻고 기름 바르고 의복 입는 행위가 그 행위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행위의 모습이 오늘 보면 여기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즉 룻이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이렇게 시키는 거죠. 뭐 해야 되겠어요? 이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까지 네가 나와 있었던 것은 엘리멜렉이 죽고 그건 나오미 내가 담당해야 되는 것이긴 하지만 너의 남편 기론인지 나론인지가 말론이 헷갈리긴 합니다만 너의 남편이 죽었고 너는 충분히 그 남편의 애도 기간을 충분히 다 보냈어. 이제는 그 기간 끝내고 새롭게 다른 삶을 살아도 돼 라고 합법적으로 용인해주는 그 장치가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옷 잘 차려입고 보아스가 보기에도 좋을만하게 나가라는 것으로 보일지 있겠지만 그 안에 감춰진 의미는 뭐냐면은 지금까지 네가 기론인지 말론인지 그 안에 매여 있었다면 그 애도기간은 충분히 끝났으니까 이제 그것을 접고 너의 삶을 공식적으로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나오미는 그것까지 충분히 염두에 두면서 지금 룻에게 자유를 주고 새로운 삶을 선사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오미가 사려 깊은 모습을 룻에게 보이고 있는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룻은 나오미에 대한 철저한 신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 이 나오미라는 시어머니가 그냥 시어머니, 그냥 여인으로서가 아닌 나를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마음으로 느끼고 체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룻이 특별히 나오미가 이런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갑자기 딱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뭐 외간 남자가 가서 이렇게 발치에 들어가서 이렇게 누워 있어. 이걸 시키는데 이게 사실 하기 어려운 건데 그렇게 하라고 함에도 네 그대로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만큼 신뢰가 있었다라는 건데 어떤 신뢰를 가졌기 때문에 그러한 것인가? 몇 가지 있다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가요. 룻은 나오미에 대해서 아 나오미 이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틀림없어라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봐왔던 나오미 행동을 봤을 때 철저하게 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왔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유다 땅에서 모압 땅으로 갈 때 거기서 살아왔던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 저버리지 않고 쭉 지켜왔던 거, 모압 땅이 원래 금오스 신을 섬기는 그런 이방 종교에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섬겼던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오미 그 룻도 개종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신앙을 지키고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의 사람이 틀림이 없다, 신앙이 틀림없다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또 뭐를 신뢰합니까? 나오미가 정말 나를 아끼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시어머니니까 며느리를 아끼는 그 차원을 넘어서게 아끼는구나. 딸 이상으로 아끼는구나 라는 것들을 체험하고 실감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뭘 또 신뢰하다면은 아 나오미의 말이 논리적으로도 율법적으로도 어길 만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기업 물을 짜니까 가서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다만 적당하게 그 순서에 맞춰서 그 계기를 마련해 주겠다라. 그것도 사실은 반박할 만한 게 없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지금 보면 알겠지만 보아스가 내게 이런데 너는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말을 보면서 아 보아스가 나에게 잘 대해줄 거다라는 말, 좋게 대해주고 이것을 문제 삼지 않고 긍정적으로 행해줄 것이라고 말하는, 그렇게 생각하고 던지는 그 나오미의 생각과 말 자체를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 전체에 대한 인격과 말과 삶과 신앙과 행동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바탕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 바탕과 관계성 안에서 이 둘이 뭔가 역사와 일을 이루어져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여기에 드러나겠구나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의 가치 있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유익을 위해서 나는 좀 힘들지 모르지만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베풀어줄 수 있고 퍼줄 수 있는 그 사랑의 모습, 그것이 나오미가 룻에게 보여줬던 모습이고 룻은 그것을 통해서 철저한 신뢰가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우리 공동체에도 뿜어져 나오고 더 많이 바탕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공동체 구성원 누가 어떤 얘기를 했다는 것을 그들이 신뢰하고 믿어줄 수 있는 것. 아 그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굳이 이유를 따지지 않나 할지라도 분명히 타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을 거라 그냥 믿고
그냥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받아들여주고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거. 그게 진짜 신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다 듣고 타당하고 합당하니까 들어주는 것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말 믿는 사이인 경우는 그래 네가 말 안 해도 네가 충분히 그런 말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나는 생각해. 지금 말할 사정이 아니기 때문에 못하지만 충분히 그렇게 할 만하고 난 너를 믿어라고 믿으면 그렇게 믿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거죠. 그게 신앙 공동체에도 가능해야 된다. 우리의 공동체에도 특별히 예수 믿는 신앙 공동체는 거의 정말 가능해야 되는 거죠. 그냥 이해 타산을 따라서 나한테 이익이 있으면 하고 이익이 없으면 안 해 이게 아니라 그냥 믿어주는 거다. 물론 그냥 믿어주면서 손해도 보고 뒤집어 쓰기도 하고 실패도 하고 아픔도 겪겠죠. 그런 과정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믿어주는 것을 통해서 공동체는 더 견고해져 가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요. 사람의 사람을 믿을 수는 없기 때문에 믿을만 하진 않기 때문에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헤세드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 모습이 있는 거죠. 사실 믿음의 이상은 하나님 한 밖에 없어요. 그분은 결코 변개치 않기 때문에 믿을만해. 사람은 나도 나를 못 믿는데 제가 누굴 믿겠습니까? 그 대신에 그가 바뀔지도 모른다라는 것까지 감안하면서 헤세드로 품어주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모습이 공동체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 모습을 나오미와 룻은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런 모습이 얼마나 그런 참다운 신뢰 모습이 얼마나 가득한가.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공동체를 지향해 나갈 때 그 되는 과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가 또 있겠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 시행착오도 내가 견뎌 나가고 품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결심과 다짐도 여전히 동반되어져야 한다라는. 때로 아픔과 상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일이 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다 좋은 거만 돼서 딱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굽기도 하고 휘기도 하고 썩어 문드러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뭔가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나무가 그냥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이거 보니까 이거 볼 때만 느껴요. 뭘 느끼냐면요. 지금은 좀 뜸해요. 한참 한 달 전까지만 이게 막 쑥쑥 막 자라고 여기저기서 막 새순이 계속 돋아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멈춰 있어요. 전에 생각은 아니 여기 물도 다니고 하니까 계속 그냥 막 쑥 자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멈춰진 것처럼 보이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멈춰진 게 왜 멈춘 거냐면 이 안에서 줄기에서 끈끈이 그 영양 공간을 충분히 축적해가지고 한꺼번에 터트릴 만한 걸 준비하는 기간인 거더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근데 그 기간이 없으면 이게 터지는 게 없어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신뢰의 관계는 한 번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믿어주면서 헤세드의 사랑으로 퍼주면서 받아주면서 진행되어져 나가더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서로 간에 참다운 신뢰 관계를 통해서 나보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더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습, 우리 공동체 모습이 만들어져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